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4일 수요일 우리 주식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반영되며 급등장을 보였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정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 이른바 허니문 랠리가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하며 전거래일 대비 2.6% 뛴 2,770, 코스닥은 1.3% 오른 7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369원 5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4.1도. 오늘 바람이 정말 많이 불더라고요. 우리 깃털처럼 여리고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걸어 다니실 때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블랙 아이드 피스의 Let's Get It Started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희님, 강정임님, 이인수님, 김미숙님, 홍준환님 프로그램 시그널이 울리자마자 출석 체크를 해주셨어요. 김최리님께서 햇빛은 쨍쨍하고 바람은 시원해서 빨래하기 딱 좋은 날씨라고. 맞네요. 정말 빨래 널다가 출석하신다고요. 소중한 예진님도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전 날아갈 뻔했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식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장르 불문한 다양한 책들이 책장에 가득 꽂혀 있는 곳입니다. 방과 후 북카페에서 주목할 만한 책들 만나보고요. 이어서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까지 전해드릴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휴대폰 바꿀 계획 있는 분들은 7월까지 기다려보시면 어떨까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피 튀기는 싸움이 될 시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역대급 쇼핑 대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통신업계는 고객을 뺏고 빼앗기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SKT를 떠난 고객은 약 52만 명, 유례없는 이탈 수준입니다. KT가 20만 명에 가까운 이동 가입자를 받으며 가장 큰 이익을 받고 LG U+, 알뜰폰도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결국 오랜 기간 지켜온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40%는 무너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7월에 있을 굵직한 요소들이 다시 한번 통신사 간 경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SKT의 이탈 수요를 잡기 위해 경쟁사들은 최대 20만 원 가까이 지원금을 더 올렸고 SKT도 방어 차원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올렸는데요. 오는 7월 22일 단통법까지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원 상한선도 사라집니다. 대리점의 추가 보조금 상한 역시 없어지죠. 타사에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한 보조금을 이제는 업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더 받고 누구는 덜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지만 보조금 과열 현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부담스러운 보조금 대신 요금제 인하나 서비스 다양화 등을 통한 경쟁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초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 7과 플립 7 공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SKT의 발목을 잡았던 신규 가입자 유치 제한도 7월 중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SKT가 점유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새 기계에 지원금을 더 얹어팔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재편이 일어날 7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릴 건 누리고 피할 건 피하는 지혜로운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 같네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 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의 손민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MD 손민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작가의 책부터 만나볼까요? 굉장히 시기적절하게 나온 책인데요. 네. 이번 주 베스트셀러 21위에 오른 유성경 작가의 질문의 격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6월이 됐잖아요. 네. 저도 달력 보며 깜짝 놀랐는데요. 맞아요. 벌써 1년의 절반이 왔더라고요. 아우, 그러니까요. 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죠. 나 올해 뭐 했지? 예, 계획한 건 잘했나?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할 시기고요. 네. 또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죠. 예,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질문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유성경 작가의 신작 질문의 격을 골라봤습니다. 그렇군요. 유선경 작가 하면 그 대한민국의 필사 열풍을 불러온 제목이 그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여기 저자잖아요. 그리고 소설이나 시 이런 거를 짧게 따라 쓸 수 있게 한 그런 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휘력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한 내용을 쓴 어른의 어휘력도 좋은 반응을 얻은 작가고요. 예,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이 책 설명할 때마다 좀 숨이 턱턱 막혀요. 제목이 왜요? 길거든요. 아. 제목이 길어요. 예.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이 책이 이제 누적 20만 부 이상 판매된 필사 책이고요. 네. 아마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도 집에 한 권씩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필사책이 있는데 유독 이 책이 잘 팔린 이유는 여러 권의 책에서 세련되게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한 언어를 뽑아서 필사책에 이제 엮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책 질문의 격도 좋은 글, 좋은 말을 고민하면서 나온 책입니다. 그 좋은 글이나 좋은 말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예, 질문이 정확해야 하거든요. 생각보다 질문을 정확하게 던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수업이나 회의 끝내고 자 질문 받겠습니다 했을 때 질문 아직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는 기자 시절부터 늘 느껴왔던 거예요. 질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상대한테 나오는 답변이나 답변의 퀄리티나 어떤 태도 이런 것도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늘 어려운 게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은근히 좀 질문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좀 신뢰라는 생각도 갖는 것 같고. 사실 뭐 질문이 어렵다는 걸 기정사실로 여기고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하면 단골로 나온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9월 G20 서울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폐막 연설을 끝나고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하죠. 질문 받겠습니다 했는데 예, 아무도 질문 못 하잖아요. 그만큼 질문이 직업인 기자들조차 이렇게 질문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질문이 필요한 게 소통에서도 필요하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그 관심의 표명이거든요. 네. 예, 이 책이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또 유성경 작가도 라디오 작가였거든요. 네. 예, 역시 라디오 작가도 질문 일상인 직업이죠. 그렇죠. 예,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 책에 공개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네. 어릴 때 어떤 호기심이 있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의문사가 있는데요. 왜와 어떻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너 못했니? 라는 질문과 어떻게 하면 우리 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맥락은 다른 거죠. 이럴 때 적절한 의문서를 골라야 하고요.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을 때는 일단 백지에 무조건 써보래요. 질문을 써보다 보면 핵심 어휘가 반복이 될 거고 네. 이제 그 어휘 위주로 질문을 정리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하긴 질문이 있어야 새로운 정보가 또 오갈 수 있고 소통이 되잖아요. 하물며 저도 최근에 느낀 게 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원들은 이제 그 회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면 그렇게 먼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똑똑하게 지혜롭게 손에 덜 보면서 해결을 하려면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답변을 잘 부탁을 하면 이게 새로운 답변이 나오면서 내가 조금 덜 손해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질문을 제대로 잘할 수 있나 공부를 해봐야겠네요. 다음 책 볼까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이죠? 네, 다음 책은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2위이고 19위까지 올라온 홍춘욱 저자의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입니다. 홍춘욱 대표님은 우리 목돈 유니버스 중에서 오전에 방송되는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더 반가우실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 이거 사실은 저의 착각인가요? 예전에도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4년 전에 네. 그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제목이 좀 비슷하죠. 이 책도 당시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흘렀죠.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사이에 돈의 패턴에 관해서 이제 들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바가 뭐냐면 그 개별적인 투자 기법에는 100% 통하는 투자 기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본다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는 패턴은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승장에는 올라타야 하고 하락장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죠. 많이 드는 예인데요. 이제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상승장에서 20%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하락장에서 20% 손실을 보면은 네. 이제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만 원이 아니라 96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을 반복하면 절대로 투자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상적인 통계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돈의 심리학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이 우상승하긴 하지만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기간이 대부분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의 시기는 하락장이라는 거죠. 그런 말 있죠. 탐욕에 팔고 공포에 살아.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 어렵다는 함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돈의 흐름은 되풀이 된다. 이 책에서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고 있나요? 상승장 또는 하락장으로 추세 반전이라는 게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네. 유심히 봐야 할 징후가 6가지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미국의 실질임금 동향이고요. 한국장을 보면서 왜 미국 실질임금을 봐야 하냐면 물론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연동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한국 경제가 수출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임금이 높아져야지 한국의 제품을 사겠죠. 그래서 한국인의 실질임금보다는 미국 사람들의 실질임금 동향을 먼저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 징후를 봐야 되고 네. 또 다음으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정책의 시행 여부를 봐야 됩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 올 것 같은데 정부가 손 놓고 지켜만 본다 하면은 뭐 하락장이겠죠. 또 하나는 기술 혁신이 동반되느냐인데요. 기술 혁신이 동반된다면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고 네. 버블처럼 보여도 강세장이 오래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AI가 있을 텐데요. 네. 또 마지막으로 스토리텔링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게 있는데요. 스토리텔링 부분을 저는 읽으면서 네. 2차 전지가 떠올랐습니다. 2차 전지. 예, 2차 전지가 그 비전문가들도 뭐 양극재, 음극재 전문 용어를 공부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2차 맞아요. 전지 전문가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게 아마 스토리텔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제 상승장이 하락장으로 꺾이는 신호는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 레버리지 투자가 많으면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거겠죠. 여기서 스토리텔링이나 혁신 같은 경우는 좀 다소 정성적인 지표인 거고 네. 나머지 지표는 그 어디서 어떤 검색어로 봐야 할지를 책에서 굉장히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좀 설 것 같고요. 지금 굉장히 이제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좋긴 했는데 네. 이제 코스피에 익숙한 사람들은 에이 설마 또 가겠어 하면서 하락장에 베팅을 할 수도 있고 3천 간 적 있잖아 이러면서 상승장에 베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감이 아니라 6가지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좀 더 나은 승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을 판단하는 눈을 길러주는 그걸 알려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또 하나 제가 봤을 때 있었는데 그 일본의 장기 침체 얘기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본 장기 침체도 얘기하면서 또 미국의 대공황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사후적인 분석일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말하는 건 막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을 수 있었다. 예,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서 잡았다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았을 침체인데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네. 나오기는 하죠. 우리도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도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되돌아서 보면은 초저금리 정책 그로 인한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흘러간 막대한 자금, 그다음에 버블이 붕괴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이나 선택의 결정이 있었고 그때 다른 결정을 했다면 그렇게 장기 디플레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정말 한국이 그 일본처럼 된다는 얘기는 20년째 듣고 있는 네. 얘기 같은데요. 아직은 이제 그런 징후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량 위기. 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불안해서 잠을 못 잤거든요. 막 석유가 고갈된다. 이제 식량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1798년 인구론이라는 책이 있었죠. 이제 네. 토마스 멜서스가 발표한 책인데요. 그 인류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식량 생산의 증가는 못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류가 배가 고플 것이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네. 이제 인류가 여전히 많고 지구를 먹여 살리는 데는 충분한데 또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식량 공급이 부족합니다. 이제 그래서 관련하여 이제 들고 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마지막으로 가져온 책이죠. 어떤 책인가요? 바칠라프 스밀의 신작 음식은 넘쳐나고 인간은 배고프다라는 책입니다. 바칠라프 스밀은 경제사학자. 이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사상가로 알려져 있죠. 네, 빌 게이츠가 신뢰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바칠라프 스밀은 통계 기반으로 해석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전망에 들어간 태도가 낙관적입니다. 사실 학자라면 좀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약간 학자라면 마땅히 좀 해야 될 스탠스, 포지션일 것 같은데 네. 바칠라프 스밀은 여러 가지 통계를 얘기하면서 인류 지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식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책 음식은 넘쳐나고 인간은 배고프다에서도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네. 뭔가 예가 있을까요? 사례가? 낙관적으로 얘기하는 그 통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덧붙이는 게 예측이라는 게 아무리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도 틀릴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좀 더 설득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예를 듭니다. 네. 저도 제 기억에는 1980년대 90년대 그 한우 소고기 가격이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과 차이가 났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우 소고기는 좀 고급 음식이 됐고 이제 고급 음식이라는 말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일 텐데 네. 결국 이러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게 세계 전체적으로 그 소고기에 비해서 닭고기 소비량이 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품종 개량 부분에서도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우는 과정도 많이 들고 복잡도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품종 개량이 닭에 비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닭고기를 점점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먹을 수는 있는데 닭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일부 고기를 못 먹을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식량이 지금 남아돈다고 얘기는 해도 지구 다른 한편에서는 굶주리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또 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식량 얘기를 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잖아요. 네. 인구 구조를 봐도 예전에 식량 위기의 진원지로 중국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중국이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식량 소비도 많아지면은 또 수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10억 인구가 수입국으로 전환하면 거대한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단 그 예측은 틀렸고요. 중국도 생산성을 계속 늘려왔고 문제는 중국이 지금 자국 인구의 감소도 걱정하고 있거든요. 네. 또 총인구 감소 못지않게 고령화도 주요 변수인데요. 일본 예를 듭니다. 일본 인구가 1990년대랑 현재랑 비슷한 수준인데도 식량 소비가 10%가 준 거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게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선진국에서 계속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총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소비는 장기적으로 늘 요인이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장님 말씀대로 이미 인류는 굉장히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가 음식 쓰레기만 줄여도 미래에 식량 걱정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이 위안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스24 손민규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별 권정열의 귀여워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이죠.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 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268님께서 궁금한 게 있다고 국채 금리가 특히 30년물이 4% 넘게 올랐는데 환율이 왜 떨어지는 건가요? 서로 상관관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놓친 게 있는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월요일 마켓 인사이트에서도 잠깐 다루기도 했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0268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상관관계가 맞기는 한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런 관계가 깨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원래 미국 경기가 좋으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미국 자산을 사들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니까 달러 강세로 이어지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게 반대가 됐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미국이 재정 적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경기 악화를 이유로 금리가 오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채 금리 상승이 이제 재정 우려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처럼 오른다 하면 그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동시에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월요일 마켓 인사이트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의 AI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시총 1위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이 나라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할 예정이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그동안 엔비디아가 미국과 이 나라의 갈등 때문에 반도체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었는데 두 정상의 통화로 문제가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겁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미국과 첨예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2대 경제 대국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호주, 2번 캐나다, 3번 중국.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줌인해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외신 메일 체크를 하긴 하는데 어제 오늘 외신들이 우리나라 대선 그리고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나라 밖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이거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외신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졌던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점에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새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라는 인물과 생애를 좀 조명하는 외신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17년에 본인을 미국의 진보 성향 정치인 버니 샌더스에 비유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 대통령 당선이 한미 관계 또 중국과 북한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중국도 우리나라 대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중국 최대
포털이 바이두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 당선이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고 하니까요. 예. 또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실용 외교에 주목을 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기대 혹은 요구하는 듯한 이 기고문도 실었고요. 홍콩 유력 매체 힘 있는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번 대선 투표율이 높았다는 점에 의미를 일단 부여하고 네. 대한민국 차기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고 또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일본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한 점을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 정상회담 가능한 빨리 진행하자는 뜻도 이시바 총리는 내비쳤습니다. 네, 저도 쭉 기사들 보니까 공통적인 내용들은 입법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한국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공통적으로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어떤 중국을 좀 사이에 두고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은 우려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 어디로 데려갈 건가요? 오늘은 미국이랑 중국 들여다볼 거예요. 일단 중국 먼저 보겠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쓴 기사가 오늘 얘기 시작이 될 텐데 기사가 흥미로워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돈 없는 베이징 주정뱅이들이 비밀 주점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 돈 좀 있던 중국의 중산층들이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지출은 줄이고 있는데 네. 술은 계속 마시고 싶으니까 자기 집에서 불법 주점을 차려서 분위기 있게 칵테일 같은 거 마시고 또 싸게 팔고 하는 게 유행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땡땡 아파트 무슨 동 무슨 호에 사는 제가 저희 집에서 무허가로 칵테일 바를 열어서 밤마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손님 중에 경찰이나 뭐 구청 공무원 있으면 그쵸. 바로 공안 만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암호를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암호를 만들고 인터폰으로 저한테 암호 말하는 사람한테만 문 열어주고 칵테일 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간판 없이 비밀스럽게 암호를 아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술집들을 스피키지 바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재밌는 게 사실 시작이 미국입니다. 아, 그 스픽 이지바가 1800년대 그 미국의 금주법이 있던 시절에 단속에 안 걸리려고 했던 그 영업 방식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중국에서 암암리에 생겨나고 있다. 맞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종교 문제 때문에 미국은 청교도 국가니까 나라가 술을 금했던 거였고요. 지금도 그 당시에 있었던 스피크이지 바가 미국 곳곳에 남아는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스피크이지 바가 미국 어디 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할 겸 정말 역사 공부하시려고 한 공부할 거죠? 겸 가보기로 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보면 스피크이지 바라는 게 유명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밀리에 운영이 돼야 되고 규제를 피해야 되는 게 원래의 목적이니까. 보통 출입문 찾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역사 공부하려고. 역사 공부 그렇죠.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으면 안 되고 어쨌든 이게 미국에서는 컨셉으로만 남아 있는 스피크 이지바 관광 상품처럼 된 스피크 이지바라는 게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경제 문제 때문에 현실이 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스피크 이지바는 완전 서민 술집 이런 거는 아니고 네.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바 같은 느낌으로 네. 보시면 돼요. 왜 영화에 나오는 그런 느낌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중국이 발전하다 보니까 베이징에도 그런 분들 많았는데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곳을 내 돈 내고 가려니까 부담은 되고 또 가고는 싶고 이런 수요가 맞아떨어져서 주로 약간 베이징에서도 적당히 사는 중산층들이 있는 아파트에서 이런 영업들이 성행을 한다고 해요. 이 중국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수도인 베이징도 많은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신 데이터인 2024년 기준으로 연간 기준으로 베이징의 요식업 부문 이익이 2023년 대비 81% 줄어들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아예 적자가 났대요. 그만큼 베이징의 소비 경기가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중국에서 워낙 돈을 안 쓰고 있는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고민이 큰데 사실은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경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는 있지만 실상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의 중산층들이 예전처럼은 소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해결이 안 된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이 지금 무역에서 서로 손해 안 보려고 하면서 수입품에 관세라는 세금 매기려고 하고 또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희토류 같이 다른 나라들이 없으면 안 되는 물품은 수출 금지 뭐 이렇게 싸우고들 있는데 두 큰 나라가 싸우는 동안에 나라 안의 국민들은 점점 살기 팍팍해지는 모습들이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 가정이나 그렇겠지만 살림살이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뭐를 줄일까요? 보통은 외식비를 줄입니다. 식비라는 게 그렇죠. 한 번 나갈 때는 몇천 원 차이 뭐 별로 그렇게 안 커 보이지만 한 달 단위로 가계부 써보면은 체감이 확 되거든요. 맞아요. 미국 사람들이요 외식을 안 하고 집밥을 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네. 미국 증시에 상장됐던 기업들의 실적을 움직일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외식을 줄이는데 기업 실적에도 여파를 끼칠 정도라고요? 예, 미국에 캠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식재료 회사예요. 비유하자면 이 미국의 오뚜기 정도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 앤디 워홀이라고 우리나라 미술 교과서에도 나오는 미국의 유명한 네네. 팝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이분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캠벨스프 통조림 그린 캠벨스프 연작인데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친숙한 식품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번에 대표가 실적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집에서 요리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관측이 됩니다. 실제 통계 보면은 미국의 가정식 조리 비율이 2020년 초 이후에 제일 높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또 지갑이 가벼운 소비자들이 빠듯한 식비 예산을 맞추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캠벨이 판매하는 제품군들 가운데 농축 수프, 뭐 육수류, 파스타 비벼 먹으면 되는 그런 소스 이런 게 경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래도 비교적 잘 팔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보통은 집밥을 먹는다 하면 뭐 신선한 채소나 뭐 냉장 상태의 고기 같은 그런 신선 식품을 사 먹으면 그래도 아직 쓸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통조림 뭐 소스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뭐 냉동식품 간편식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최소한으로 줄인다. 실제로 또 싸요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밥을 해 먹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품목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근데 미국이 또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원체 배달 잘 안 하고 원래 집에서 해 먹는 경우 많지 않나요? 원래는 그 말씀이 맞아요. 원래는 그랬는데 미국도 지금 도시들은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 많이 발전하고 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돈 문제라기보다는 이 코로나라서 2020년대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외식을 하는 대신에 시켜 먹었던 건데 이 공유 택시로 유명한 회사 가운데 우버라고 있잖아요. 네. 우버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우버이츠라는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또 회사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바로 지난달 우버가 분기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때 매출이 시장의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뭐 외식이라든가 배달의 성장성이 적어도 예전만큼은 못하다라는 게 실적을 통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우버라는 회사가 실적을 내놓고 나서 미국의 증권사 한 곳이 최근에 우버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자체를 낮추기도 했었을 정도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외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두 나라가 서로 자기 나라 보호 무역을 하려고 하면서 보복 조치들을 했던 그런 여파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하나 나왔죠. 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 또 낮췄습니다. 기존의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는데 낮춘 이유가 이 세계 관세 불확실성입니다.
이 나라 간의 관세라는 장벽들이 생기면 물건 자체에 세금이 붙으니까 비싸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1,000원에 샀던 거를 1,300원에 사야 돼 이러면서 안 사려고 할 테고 그러면은 경제는 원래의 우리 예측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인 겁니다.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말에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이 주제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소식들이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미중 협상에선 약간 유화적인 그러니까 조금 중국말 들어주는 한 발 물러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 네. 또 중국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 상황들 경기가 좀 내부 소비는 어려운 그런 상황 생각하면 마냥 강경하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모쪼록 이런 불확실성들이 이번 달을 계기로 여러 가지 해결이 돼야 우리나라에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문자 소개 좀 해드릴게요. 4253님께서 미국 사는 동생네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반찬 한 가지로 먹는다고 하네요. 전기세가 2배로 올랐대요 라고 보내주셨고 김나혜님도 저희도 외식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파스타도 집에서 만들어 먹고 고기도 집에서 구워 먹고 요즘 밀키트가 너무 잘 나와서 지출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일석이조로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요즘에 밀키트 굉장히 잘 나와요. 저도 파스타 항상 한솥 끓여놓고 소분해서 냉동해놓고 그때그때 녹여가지고 해먹거든요. 저는 돈이 없어서 해먹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해먹는다고요. 원래는 계란으로 해먹었는데 네. 계란이 요새 비싸져서 계란 비싸졌다. 그래서 이제 토마토를 어떻게 구하는데 방울토마토보다 이제 하나하나 크게 나오는 네. 그게 맛은 좀 덜한데 싸니까 그걸로도 먹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단신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이웃나라 일본 얘기네요. 입사 3개월 만에 퇴사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일본에서 이 현상 때문에 신조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타이파라는 신조어인데요. 이게 비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를 가성비가 얼마나 높냐라고 하잖아요. 네. 이 가성비를 뜻하는 일본식 용어가 원래는 코스파라고 한답니다. 코스트에다가 퍼포먼스를 합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등장한 타이파라는 건요. 아까 설명드린 코스파에서 코스트, 비용 대신에 시간을 뜻하는 타임을 넣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은 시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왜 우리나라 MZ세대들도 많이 하는 건데 요새 유튜브 같은 거 1.5배속으로 그러니까 그냥 안 보고 빨리빨리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의 신입사원들의 직장 생활에도 좀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 들어간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빨리 그만두고 이직을 해버리는 건데 이게 실제로 통계로 증명이 돼요. 이 일본에서 대졸자들의 3년 내 이직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퇴사 대행 서비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퇴사 대행 서비스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 기업의 인사팀에 또로로 하고 전화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모모리라는 업체입니다. 그 회사에 뭐 입사 몇 년차 직원인 몇 명 누구 씨가 그만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차를 어떤 것들을 밟아야 될까 이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네. 퇴사 주제로 아예 퇴사 대행 서비스를 주제로 꽁트를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네. 이게 알고 봤더니 일본에서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근데 경제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산업이 생긴다는 거는 그만큼의 수요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퇴사 대행을 하는 기업이라는 게 생기고 산업화가 됐겠죠. 저희가 통계를 안다는 거는 통계를 그 집계하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더 하나 생길 건데 왜 이런 퇴사 대행 업체까지 쓰는 거냐라고 하면 일단은 일본의 문화적 문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우리가 조직 문화가 되게 경직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뭔가 회사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 뭔가 평생 직장, 뭐 그만두는 거는 어렵다. 이런 관념을 가진 곳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또 실제로 그 안에 문화도 좀 수직적인 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 왜 결제란에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네네. 도장을 찍을 때
그러니까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과장 차장들은 조금 더 기울여서 마치 사장한테 인사하듯이 도장을 기울여서 찍는데요. 왜요? 그런 식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내 도장을 꼿꼿하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기울여서 인사듯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는 건데 네. 이런 문화적인 상황에서 또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런 나쁜 사람 이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파 4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씀도 없고 또 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서비스도 성행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선 일본은 지금 젊은 구직자가 좀 갑이라고 합니다. 네.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기업들 채용은 늘어나는데 맞아요. 젊은 인력은 적고 이런 점도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청년 취업 어려운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부러운 현실이에요. 너무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거의 뭐 대학교 1, 2학년 때 취업이 된대요. 예. 빨리 내려가려고. 그렇죠. 선점하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일본 언론에 실린 퇴사 대행 업체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화적으로 토론하고 뭔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흥미로운 소식이었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세계 2대 경제 대국이 어딘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중국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오늘 편의점 쿠폰 받으실 분들은 7841님, 1221님, 그리고 3381님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윤미로님이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 루틴으로 듣고 계신다고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어요. 글로벌로 나가는 어방목이네요. 프랑스에서 멋진 작품 많이 그려주세요. 응원합니다. 자, 어혜진의 방광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 이소은의 키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저는 오후 4시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